결혼 22년, 나 이성민은 형과 함께 시작한 맘스도시락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사업은 코로나 이후 급성장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많이 찾았고 학교 급식 대신 도시락을 주문하는 곳도 늘어났다. 연매출 4억 원까지 올라왔다. 형 이성호는 자본을 댔고 나는 운영을 맡았다. 지분은 6대 4였다. 형이 초기 자본금 2억을 투자했고 나는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 직원 8명, 배달 차량 6대를 운영하는 제법 큰 사업이 되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신호는 형이 회계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성민아, 장부는 내가 관리하니까 신경 쓰지 마. 형, 그래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확인은 해야지요. 뭘 의심하는 거야? 형을 못 믿겠다는 거야? 형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다. 과거에는 매월 정산을 함께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장부를 보자고 하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두 번째는 매출 집계에서 발견한 이상함이었다. 내가 직접 배달 일정을 관리하다 보니 하루에 나가는 도시락 횟수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장부상의 매출과 실제 배달량이 맞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형, 어제 도시락 200개 나갔는데 매출은 150개로 되어 있네요. 아, 그날 일부는 현금 결제였어. 포스기 말고 직접 받은 거야. 현금 결제도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 너무 꼼꼼하게 따지지 마. 전체적으로는 맞으니까. 하지만 내가 확인해 본 결과 현금 결제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카드나 계좌이체였다. 그럼 그 차이는 뭘까? 세 번째는 원료비였다. 도시락 원가 계산을 해보니 이상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쌀, 반찬 재료들의 실제 구입 단가와 장부상 원가가 달랐다. 형, 이 달 쌀값이 좀 이상한데요. 평소보다 20%나 비싸네요. 요즘 쌀값이 많이 올랐어. 좋은 쌀로 바꿨거든. 하지만 창고에 있는 쌀은 평소와 똑같은 브랜드였다. 도매업체에 확인해보니 가격도 동일했다. 그럼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걸까? 네 번째는 새로운 계좌였다. 우연히 형의 책상에서 통장을 봤는데 사업용 계좌가 아닌 형 개인 명의의 계좌였다. 그런데 그 계좌로 우리 원료업체에서 입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형, 이 계좌는 뭐예요? 아, 그건 세무 처리용이야. 복잡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세무사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용도의 계좌는 필요 없다고 했다.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자금 흐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의심이 든 것은 사업자 등록증이었다. 언제부턴가 공문이나 세무 관련 서류들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었다. 확인해보니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나에서 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형, 언제 대표자를 바꾸셨어요? 아, 그거? 세무상 유리하다고 해서 바꾼 거야. 실질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이것도 이상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었고 변경 서류에 내 서명도 위조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형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딸하연에게 물었다. 하연아, 아빠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빠, 무슨 일이에요? 삼촌이 사업 관련해서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하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고 그러려면 대학 등록금만 해도 연간 2천만 원이 필요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만약 형이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아빠, 삼촌이 나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냥 아빠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다. 형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가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 형은 어릴 때부터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업상 파트너로서의 형과 혈육으로서의 형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다. 배달 기사들에게 물어보고 거래처에 확인하고 원료업체와 직접 연락했다. 47세의 형을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서글펐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대학 동기 중에 회계사로 일하는 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성민아, 이 자료들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민수가 우리 사업장 장부를 검토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1년간 매출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누락되어 있었다. 실제 배달량과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보니 명확했다. 형이 매출 일부러 적게 잡았네. 그리고 이 원료비 항목들도 이상해. 실제 구매 가격보다 30% 정도 부풀려져 있어. 그럼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거야? 형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 같아. 이 입금 내역 봐. 원료업체에서 리베이트 받는다는 명목인데 실제로는 허위 거래인 것 같고,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형이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를 바꾼 이유가 단순히 세무상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업을 혼자 가져가려는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이었다. 성민아, 이건 명백한 사기야. 형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47세의 형을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탐정 김 소장은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기업 조사를 전문으로 한다고 했다. 형제 간 사업 분쟁 사례 꽤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심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사가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고, 김 소장이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형이 가공의 원료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자금을 빼돌렸고, 실제로는 그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여기 보세요. 이 원료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만든 가짜 업체예요. 가짜 업체라고요? 네. 그리고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은 모두 형분 개인 계좌로 이체됐어요. 총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 원. 하연이의 대학 등록금 6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형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조사 결과에 나와 있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대부분 손실을 받고 일부는 형님 아들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형의 아들, 내 조카 준호는 26살이었다. 작년에 창업을 한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때 형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사업 자금을 빼돌린 것이었다. 그럼 이제 남은 돈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네. 형님 통장에는 2천만 원 정도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미경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여보, 그럴 리가 없어. 형님이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니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다 있어. 미경이에게 탐정 보고서와 회계사 분석 자료를 보여줬다. 그제서야 미경이도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럼 하연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해?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형이 조카 사업 자금은 챙겨주면서 우리 딸 교육비는 생각도 안 한 거잖아. 그날 밤 하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했다. 하연아,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아빠, 삼촌이 우리 사업 돈을 빼돌렸어. 상당한 금액이야. 하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럼 재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돼요? 아빠가 해결할 거야. 법적으로 대응할 거고. 삼촌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증거가 다 있어. 하연아, 혹시 내가 힘들면 의대 말고 다른 과도. 아니에요, 아빠. 제가 의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잘못한 건 삼촌이니까요. 18살 딸의 단호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연이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성숙했다. 아빠, 삼촌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 거야. 그래도 형이니까 마지막 기회는 줘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형이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47세의 형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상상도 못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머니 제사 다음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함께 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고모, 작은아버지, 형 가족, 우리 가족까지 모두 15명이 모였다. 평소 같으면 즐거운 자리였겠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에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형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형이 우리 사업 자금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증거도 다 있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민아, 무슨 소리야? 형님이 그럴 리 없잖아. 고모,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다. 탐정 보고서, 회계사 분석서, 은행 거래 내역까지, 매출 누락, 가짜 원료업체,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이 벌떡 일어났다. 성민아, 이게 뭐야? 형을 조사했다는 거야? 형, 설명해 보세요. 이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야, 우리 가족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작은아버지가 중재에 나섰다. 형제끼리 무슨 일인지 조용히 얘기해봐라. 작은아버지, 이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형이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성민아, 그 돈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잠깐 썼던 거야. 곧 돌려줄 예정이었고. 어디에 썼는데요? 준호 사업 자금이랑 주식 투자 실패 아니에요?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그건, 어떻게 그걸,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요. 이때 고모가 화를 냈다. 성민아, 아무리 그래도 형님을 사설 탐정으로 조사하다니. 그게 동생이 할 짓이야? 고모, 그럼 형이 동생 돈 훔치는 게 형이 할 짓이에요? 하연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편에 섰다. 고모 할머니, 잘못한 건 삼촌이에요. 아빠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연아, 어른들 얘기해. 아니에요. 저도 당사자예요. 제 대학 등록금이 걸린 문제거든요. 형이 하연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연아, 삼촌이 설명을. 삼촌, 저 멀리 가세요. 아빠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18살 조카가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에 형은 당황했다. 형의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정말 삼촌 돈을 쓰신 거예요? 준호야, 그건 내 사업을 위해서. 제가 그런 돈 받겠다고 했어요? 저 모르게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가족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형이 마지막으로 카드를 꺼냈다. 성민아, 우리 형제잖아.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봤지? 형제끼리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 돼. 나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 더 꺼냈다. 형, 202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 판결 받았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해요. 형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형, 이건 단순한 형제 간 다툼이 아니에요. 사업상 사기죄예요. 가짜 업체 만들고 서류 조작하고 대표자 명의 무단 변경까지. 이 모든 게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성우야, 정말 그런 짓을 했어? 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 미안해. 주식에서 큰 손실을 보고 준호 사업도 도와줘야 하고. 잠깐만 쓸 생각이었어. 잠깐만? 1년 넘게 계속했잖아요. 그리고 들킨 지금까지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안 했잖아요.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하연이 대학 등록금 걱정에 여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밤잠도 못 이루고.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돌려줄 거야. 뭘로요? 탐정 조사 결과로는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던데요. 그때 고모가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건 좀. 고모, 가족이면 더 믿을 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가족이라는 걸 믿고 계약서도 안 쓰고 시작한 건데. 나는 마지막 통보를 했다. 형, 일주일 드릴게요. 1억 2천만 원 변제 계획서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내일 소송 들어갑니다. 성민아, 그 돈이 어디 있어? 그건 형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예요. 집 팔든지 대출 받든지. 형이 마지막으로 정에 호소했다. 성민아, 우리 어머니 제사 지낸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형한테 더 화내셨을 거예요. 동생 믿고 맡긴 돈을 그런 식으로 쓴다고. 그날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20년 넘게 이어온 평화로운 가족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형은 아무런 대안을 가져오지 못했다. 나는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 정도 증거면 민사에서는 100%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받는 건 별개 문제죠. 김 변호사의 설명은 현실적이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사로 먼저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받으신 금액의 15%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0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1억 2천만 원을 찾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었다. 형님이 재산을 숨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압류. 형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였다. 형이 소송 기간 중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가압류 보증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보통 신청 금액의 10에서 30% 정도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더하기 소송 비용 2,500만 원. 총 5,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었다. 1억 2천만 원을 찾기 위해 5,5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성민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이 재산을 제대로 갖고 계실지 의문이에요. 탐정 보고서로는 2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송에서 이겨도 돈은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형님 집이 있잖아요. 강제 경매에 넣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이 또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1년. 하연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였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이와 상의했다. 여보, 소송 비용만 5,500만 원이래. 그럼 이겨도 남는 게 얼마 안 되겠네. 그래도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형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짓 할 거야. 미경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연이 등록금 때문에 내가 일을 나가야겠어. 마트에서 계산원 구한다던데. 미안해. 내가 형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여보, 잘못 아니야. 형님이 잘못한 거지. 하연이도 입시 준비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아빠, 제가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할게요.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하연아, 공부에 집중해. 아빠가 해결할 거야. 아니에요. 저도 당사자예요. 삼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소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형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했다. 변호사끼리 합의를 시도해봤지만 형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판결까지 가야 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에 형과 마주했다. 법정에서 형을 보는 기분이 묘했다. 47년을 형제로 살았는데 이제는 피고와 원고가 됐다. 원고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의 횡령 사실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판사의 말에 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횡령 의도가 없었고 사업 자금으로 잠시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잠시 사용이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1년이 넘고 가짜 업체까지 만든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보입니다. 내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는 대표자 명의도 무단으로 변경했고 이는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형이 중간에 일어나서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형제입니다. 친족상 도례를 적용해 주실 수는 없나요? 판사가 고개를 저었다.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친족상 도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는 민사 사건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이틀 후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완승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형이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 했다. 집 가압류부터 신청하겠습니다. 경매 진행하면 8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억. 형이 20년 넘게 살던 집이었다. 조카 준호와 형수도 함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후 형이 연락해왔다. 성민아, 집까지 빼앗을 거야? 형이 돈을 변제하면 가압류 풀어줄게요. 그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형이 우리 가족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연이 대학 못 가게 하려고 했고 결국 형이 집은 경매에 나왔다. 낙찰가는 7억 5천만 원이었다. 대출금을 빼고 나니 4억 정도가 남았다.
내가 받을 몫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소송 비용과 이자를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형 가족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다. 조카 준호는 나를 완전히 외면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하연이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해결됐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소송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형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가족 모임도 더 이상 없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는 처음에는 내가 너무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주기 시작했다. 성민아, 내가 잘한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일은 아니지. 작은아버지의 말에 위로가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사업이었다. 맘스도시락은 형 지분을 정리하고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됐다. 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관리가 쉬워졌다. 하연이 도시락이라는 새 브랜드로 시작했다. 딸의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아빠, 제 이름 걸고 괜찮아요? 하연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잖아. 너 때문에 아빠가 싸운 거니까. 하연이는 무사히 의대에 입학했다. 첫 등록금은 소송에서 받은 돈으로 해결했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과 내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아빠, 제가 의사 되면 아빠 사업도 도와드릴게요. 병원 도시락 사업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네. 그때까지 아빠가 사업 키워놓을게. 미경이는 파트타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됐다. 여보, 일하니까 좋더라. 집에만 있을 때보다 활력이 생겨. 그래? 그럼 계속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하연이 도시락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직원은 5명으로 줄었지만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기존 거래처들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영 방식이었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회계도 외부 세무사에게 맡겼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몇 달 전에는 뜻밖의 연락이 왔다. 조카 준호였다. 삼촌,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였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봤다고 했다. 창업 자금으로 받은 돈이 삼촌 돈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었다. 삼촌 용서해주세요.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요. 준호야, 내 잘못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래도 그 돈 때문에 하연이가 힘들었을 텐데. 조카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형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지만 차세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업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작년 매출은 2억 5천만 원이었다. 형과 함께 할 때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순이익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투명한 경영 덕분이었다. 아빠, 우리 사업 진짜 잘 되고 있네요. 하연이가 방학 때 사업장에 와서 도와주면서 한 말이었다. 의대 다니면서 사업도 관심 있어? 네. 나중에 의료진 도시락 전문업체 만들어보고 싶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 하연이가 의사 되면 정말로 같이 해보자. 얼마 전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형님, 저도 형제한테 사기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부터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봐주면 안 돼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정직해야 하는 거죠.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다. 1년 전 이맘때 형의 배신을 알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47년을 형제로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다. 여보, 이제 후회 안 해? 미경이가 물었다. 후회할 이유가 없어.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른 거니까. 그래도 형제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쉽지 않아? 아쉽긴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형이 선택한 거니까. 하연이 도시락은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가 됐다. 품질 좋은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로 입소문이 났다. 무엇보다 정직한 경영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아빠, 저 의대 졸업하면 진짜로 같이 사업해요. 의료진 전용 도시락으로 사업 확장하는 거 어때요? 좋지. 그때까지 아빠가 기반을 단단히 만들어 놓을게. 47세의 형제와 법정에서 싸운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혈연 관계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었다. 형은 혈연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지만 믿음의 관계는 끝났다. 반면 하연이와 미경이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성민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거래처 사장님이 하신 말이었다.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확신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설령 그 상대가 형이라고 해도.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